프로젝트 헤일 메리 여러분 재밌게 봤나요? 혹시 로키에게 입덕했나요?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보고 있나요? 안 찾아봤는데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했나요? 잘 오셨습니다.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저기 파편으로 너무 산지에 있어서 찾아보기 은근히 어려운 이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재미난 비하인드들 제가 모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앞에 오프닝 그대로예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좀 많고 코어 팬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제가 느꼈단 말이죠. 저도 영화를 재밌게 굉장히 봤고 무엇보다 우리 PD님이 또 이거 굉장히 재밌게 보셨어요. 제작 비하인드, TMI 이런 것들이 너무 퍼져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정보들을 참 모을 좋은 기회가 최근에 있었어요. 오늘 또 굉장히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왔죠. 메이크업도 했죠. 저는 지금 막 프로젝트 헤일 메리 GV를 끝내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 12시 54분이에요. 새벽. 오늘 제가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맞아요, 그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GV를 진행하고 왔거든요. GV 자체도 재밌었어요. 워낙 오신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꽉 자리를 채우고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했고, 저도 김상욱 교수님과 토크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역시나 또 너무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라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새로 배우게 된 것들,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말을 재밌게 푸시니까 저도 나름의 티키타카를 하면서 교수님이 T적으로, 친과학계 쪽으로 말씀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문과 계열로 막 말을 하면서, 원래 항상간 여행이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나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비과학적이라는 아스트로파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로파지가 나오는 거죠. 제노나이트 나오잖아요. 그거는 교수님 표정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철저히 뭔가 감성적으로 봤거든요. 로키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GV 얘기를 왜 하느냐, 이 GV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한 이 영화의 TMI 그리고 비하인드들, 요것들을 풀어보는 저만의 단독 GV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했거든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무려 29개.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틀어놓으세요. 할 얘기가 많겠죠? 바로 가봅시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제작 단계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여기부터 비하인드가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마션을 집필한 앤디 위어의 신작 소설이에요. 그게 2021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소설을 영화화하는 판권은 2020년 3월에 이미 MGM에게 팔렸어요. 소설계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소설을 집필하면서 이게 공식적으로 출간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이걸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또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걸 MGM이 판권을 획득한 거겠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앤디 위어라는 작가가 라이언 고슬링을 생각하고 그에게 원고를 보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이거는 작가님 피셜입니다. 본인이 말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MGM이 판권을 샀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내가 하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이자 제작자가 됐다. 근데 이게 뭐다? 책이 출간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비하인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기도 전부터 이 책을 기반으로 영화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라이언 고슬링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나? 다음 비하인드가 이거랑 이어지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배우 에바 멘데스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는 딸이 둘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또 어릴 때부터 엔터 업계에서 컸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일하는 현장에 아이들도 편하게 이걸 구경하고 좋은 기억, 인사이드 아웃으로 표현하면 좋은 코어 메모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영화가 은근히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버리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게 이 작품의 시기와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여러 인터뷰에서 딸에 대한 얘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몇 개 더 풀어드릴게요.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린 스크린에 관한 또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필 로드 그리고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두 분이 공동 연출을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이라는 애니메이션, 내린다면인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리고 굉장히 인기 많았던 버디 무비죠. 22 점프 스트리트, 그리고 레고 무비, 이런 걸 연출하신 분들이고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각본 집필을 하신 팀이에요. 항상 듀오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 작품에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영화를 처음부터 쉽게 만들고 싶지 않았대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는 그린 스크린 촬영이 없다고 합니다. 감독님들 말로는 실제로 그래요. 물론 VFX 특수 효과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진짜 CG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린 스크린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한 다음에 우주선을 따로 합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키가 없는데 허공에 어설프게 연기를 하고 로키를 그린 스크린으로 합성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했다 그래요. 본인들 피셜이에요. 우주선 내부 세트를 다 실제로 만들고, 우주선 외부 세트도 촬영에 필요한 부분들 실제로 다 만들고, 배경은 까맣게 처리를 해갖고 우주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실사 촬영을 최대한 했다고 하고요. 로키도 실제로 촬영했습니다. 퍼페티어라고 그러죠. 인형놀이 하듯이 실제 로키를 만들고 그거를 5분의 퍼페티어가 조절을 해가면서 로키를 촬영했습니다. 비하인드 씬들을 보면은 로키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최신 모터, 최신 기술들 정말 많이 들어가서 막 손가락 움직이는 이런 게 정말 디테일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심지어 로키가 타고 다니는 구형, Rocky wanted to see human technology. 이것도 로키가 없이 구형이 실제로 굴러다니게 다 해요. 그리고 이분들을 나중에 디지털로 지우는 VFX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CG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기로 한 그 장면, 그거 찍을 때도 현장에는 로키 퍼펫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 피셜로 로키가 없었던 현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걸 리얼하게 촬영하고 싶었다는 뜻이겠죠. 이 리얼함은 나중에 또 흥미로운, 정말 리얼인 게 하나 더 발견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제작 단계에 관한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작자가 정해졌고, 주연이 정해졌고, 감독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뭐가 더 정해져야 돼요? 각색이 필요하죠. 원작자가 만든 소설을 각본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이 각색을 위해서 듀루 고다드라는 분이 고용이 됩니다. 이분은 예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각색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앤디 위어 원작자 소설가와 합이 굉장히 맞았어요. 그래서 앤디 위어는 처음부터 나는 듀루 고다드와만 작업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좀 있었다 그래요. 연락을 했는데 듀루 고다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하던 일이 있고 바빠갖고 이걸 지금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단지 듀루 고다드가 각색 작업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몇 달 동안 지연됐대요. 그냥 기다렸대요. 그가 일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합류한 드류, 그가 각색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봤겠죠. 드류에 따르면은 각색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원작 소설의 95% 정도만 살아남게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5%는 본인이 소설에서 사랑한 모든 게 이 영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딱 하나 빼고. 원작 소설을 보면은 지구 멸망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억지로 온실 효과를 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남극에 핵을 쏴요. 그래서 억지로 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만들려고. 드류 고다드는 이걸 정말 영화에 넣고 싶었는데 이걸 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영화적 그리고 스크린적 여유를 더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너무 아쉽지만 이걸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고요. 소설에서 영화로 각색되면서 사라진 부분들, 원작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너무 공감하지만 자기도 이 원작 소설을 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아쉬워한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사실 영화의 포인트라기보다 원작 소설과 관련된 TMI인데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린 행크라는 해외 과학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우리 궤도님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신 것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출간되기 전에 이분에게 소설가 앤디 위어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당연히 이걸 위해서 출간되기 전에 소설을 읽어야만 했고요. 이분에게 그 버전의 소설이 전달이 됐겠죠? 이거를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서 이분이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펜덜럼이라고 하던데 진자라 그래요. 뭐 진자 운동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거기 관련된 어떤 수학적 오류가 소설에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 그린 행크라는 분이 메일을 씁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이 오류가 좀 났어요. 앤디 위어가 그 메일을 받아요. 근데 그 메일을 받은 시점이 소설이 인쇄소에서 인쇄되기 직전이었어요. 모든 시스템 가동되기 직전. 그래서 앤디 위어는 그걸 알았음에도 망했네, 너무 늦었네, 뭐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물론 앤디 위어가 혼자만 이걸 알고 있지는 않고 출판사 쪽에 이거 공유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정말 다행히 지금이면은 이거 가동되기 직전에 그거 수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줬대요. 그래서 앤디 위어가 부랴부랴 그걸 수정해서 수정되자마자 인쇄를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류가 정정됐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덕분에 또 영화도 순조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그린 행크라는 분이 이거를 어디 자랑하긴 너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꽁꽁 숨기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영상을 만들면서 좀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And I'm like, I want to tell you this story so bad, but I couldn't do it because it just seemed way too, like, look at me, I'm special. So anyway, I'm friends with Andy Weir. We hung out. 그래서 어떤 인터뷰어가 앤디 위어에게 물어봐요. 진짜 그린 행크가 그 오류 지적해준 거 맞나요? 했더니 맞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시면 소설 읽을 때도 좀 재미있겠죠? 어떤 파트인지 좀 모르겠어요. 문과예요. 패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로키에 관련된 TMI를 좀 풀어볼까요? 로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퍼페티어가 로키를 구동하는 데 활약을 하셨습니다. 이 퍼페티어 팀을 이끈 사람은 제임스 오티즈라는 분인데요. 퍼페티어 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메인 퍼페티어. 여러분이 면접을 봤는데 제임스 오티즈가 면접
영화관에 딱 왔을 때 자기가 만든 어떤 미니 퍼펫이 있었대요. 자기 버전의 로키를 갖고 와서 그걸로 연기를 펼쳐 보였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같이 스크린 테스트를 해줬나 봐요.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라이언 고슬링에게 영어 표현으로 보시하게, 보스답게, 권위적으로 티키타카를 주고받았대요. 그때 이걸 보던 제작자 그리고 연출자들이 이 사람이다 딱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메인이 되셨고요. 퍼페티어 수장으로 뽑았는데 이분이 그냥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로키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분의 순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분에게 로키 목소리 연기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목소리 연기는 실제 현장에서 제임스 오티지가 로키의 움직임을 구현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연기까지 해낸 그 연기들입니다. Thumbs up. 뭐 나중에 후반 더빙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마스터 퍼페티어가 수장이 직접 목소리 연기까지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게 다음 TMI로 연결되거든요. 그 제임스 오티지가 현장에 있었고 그가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탄생한 대사.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레이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크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나를 떠나갔다. 이런 얘기를 살짝 들려줍니다. 그걸 듣고서 로키가 I hate Mark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마크. 라이언 고슬링의 애드립 대사였대요. 마크라고 실제 라이언 고슬링의 지인이 있대요. 자기랑 여러 번 작업도 한 적이 있는 친한 지인인데 그 지인이 그 현장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마크 들으라고 현장에서 농담식으로 대사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애드립으로. 근데 제임스 오티지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I hate Mark라고 대응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게 영어까지 실린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걸 보여줬을 때 이게 얼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됐겠죠. 그럼 제임스 오티지가 연기한 로키, 디제인을 해야 됐었잖아요. 이건 또 감독님들이 들려주신 오피셜인데 로키로 하여금 무생물 같은 느낌이지만 생물 같은 생동감을 주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대요. 그분들 표현으로 아니 픽사는 램프로도 사람들 슬프게 만들잖아. 픽사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이렇게 항상 튀어나오는 램프 있거든요. 그게 픽사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예요. 초창기 픽사 단편 중에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편이 있고 그게 굉장히 또 감성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는 램프 갖고도 그걸 하는데 우리 못하겠어? 우리 이왕 하고 난이도 높게 어렵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 해내보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로키의 모든 표면의 구조를 다르게 만드는 거였대요. 어떤 표면을 보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다른 감정을 느끼게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러고요. 심지어 설명이 다 되진 않지만 로키의 몸에 여러 가지 문양과 각인들이 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도 제작진들만 알고 있는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래요. 인터뷰에서 살짝 예시로 보여줬는데 왼쪽 어깨에 있는 건 미션 패치. 우주 비행사분들 어디 미션 갈 때마다 배지 붙이는 것처럼 왼쪽 이 팔뚝에 있는 거는 우리가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겐 결혼 밴드가 있대요. 그게 여기에 있고 그리고 팔 모으는 이런 동작하는 거 이거는 House of Tartan이라고 하던데 검색해봤는데 난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He has a tartan when he puts his arms together and he says his name. That's his When you family look at it, like history there's a on there. whole idea of like, oh, this is like how many ancestors he has, and this is like what river they live on, and stuff like that. 그리고 오른쪽 팔 이쪽에 있는 거는 자래요. 자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길이를 잴 때 쓰는 자가 여기 있는 거라고 합니다. 소리 내잖아요. 나중에 띠리링 새는 소리 낸 거. 그것도 매미를 생각해서 자기 몸을 활용해서 소리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설정을 넣은 건데 그게 나중에 더 디벨롭이 돼서 작별 인사 때 쓰이는 어떤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키와 관련된 또 하나의 TMI. 영화 중간에 로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험해 보잖아요. Why is a school teacher in space? 그때 거절당한 목소리들 크레딧에 있거든요. 크레딧에 보면은 문자 그대로 Rejected Rocky Voic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제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 레이 포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 서양에서 만들어진 오디오북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 아는 이스터에그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하나 포인트. 중간에 그레이스가 메릴 스트립 드립을 치는 게 있어요.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메릴 스트립이 전혀 섭외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서 던진 대사래요. 그리고 나서 제작진이 나중에 실제로 그 대사를 살리기 위해서 메릴 스트립을 수소문해서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메릴 스트립은 대배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 이 영화의 제작자가 에이미 파스칼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시대 최고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연출한 더 포스트란 영화의 제작자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이었어요. 제작자 커넥션을 통해서 운 좋게 애드립 대사 하나가 기가 막히게 영화의 훌륭한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로키가 에리디언이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 PD님이 찾아내 주신 건데 에리디언에 관한 논문 같은 게 실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뭔가를 공부한 논문. 누가 썼다? 원작자인 앤디 위어가 썼다.
그러니까 팬픽션이 아닌 거예요. 앤디 위어가 공식으로 올려준 거예요. 레딧에 이게 올라왔대요. 2022년인가 이미 있었대요. 영화를 보고 너무 심취해서 나는 에리디언의 이런 세계관 설정 진짜 깊이 파보고 싶다. 다 영어겠지만 챗 GPT 쓰셔야 되겠지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리디언 바이올로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로키의 음성 관한 얘기도 좀 있는데요. 소설에도 나오고 로키의 음성은 굉장히 멜로디카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실제 영화에서도 음이 계속 들리죠. 여러 개가 합성된 건데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오카리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단어들을 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250개 정도의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amaze, amaze, amaze 이런 거 할 때 뒤에 들리는 음을 잘 들어보면은 진짜로 그 똑같은 음들이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 모든 거의 가장 중요 베이스는 오카리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음으로만 들리다가 나중에는 이걸 실제로 보이스까지 입혀줘서 노트북을 통해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선 어디서나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었잖아요. 스피커를 통해 듣게. 이거는 제작자 라이언 고슬링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그럽니다. 원작자도 굉장히 이걸 칭찬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사소한 TMI이기도 한데 소설에서도 이게 길게 설명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둘이 함께 발견한 타우세티 근처에 있는 그 행성 하나 있잖아요. 표본 채취하러 갔던 그 행성. 그 행성을 로키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로키가 이름을 짓게 되죠. 자기 짝의 이름을 따서 그 짝의 이름은 우리 지구말로 그레이스가 에이드리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행성 이름이 되어버리죠. 그 에이드리언은 영화 로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로키의 주인공이 로키고요. 그 로키의 애인 이름이 에이드리언이거든요. 서구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거니까 소설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해요. 이게 또 글로벌하게 가면은 안 가닿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설명을 붙이진 않지만 영화 속에 로키 영화 푸티지를 집어넣습니다. 알 사람은 알아봐라 이렇게 넣은 거죠. 중간에 멘탈 클리닉 방에서 그레이스랑 로키가 한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복싱 영화를 보면서 막 설명해 주거든요. 그 영화가 로키예요. 그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라고 대사로 설명은 안 되지만 비주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 물론 돌이기 때문에 로키라고 붙였지만 실버스타 셀론의 그 영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로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캐릭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레이스로 가기 전에 스트라트라는 캐릭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에서 열연을 펼치신 산드라 휠러가 연기를 하셨죠. 아주 기가 막힌 또 캐릭터를 완성해 주셨는데 이 캐릭터가 영화에서 굉장히 길게 서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T구 임무 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어떤 씬이 있어요. 스트라트가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imes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원래 각본에 없이 우연히 탄생했다 그래요. 영화 촬영 중간중간에 산드라 휠러가 그 촬영장 복도에서 쉴 때마다 노래를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당시 산드라 휠러가 독일에서 곧 올라갈 예정인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연극은 아티스트 PJ 하비라는 분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PJ 하비가 가수거든요. 당연히 노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연극을 위한 노래 연습을 한 거죠. 근데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이거 뭔가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디어를 냈고 감독님들도 오케이 했대요. 라이언 고슬링이 연출자분들을 되게 칭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되게 잘 받아줬대요. 그래서 산드라 휠러에게 가서 노래하는 장면 이렇게 좀 만들어냈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틀 뒤에요? 이런 말을 했대요. 진짜 급히 찍어야 됐었대요. 그래서 급 만들어진 장면을 산드라 휠러가 동의해서 찍게 됐는데 동의할 때 조건을 내걸었대요. 산드라 휠러가 오케이 할게요. 근데 노래는 내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여러 가지 노래 중에 Sign of Times가 갖고 있는 정서가 가장 잘 와닿았다 그러고요. 그거를 노래를 했다 그러죠.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게 결국 영화의 굉장한 킬포인트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흥미로운 건 그 바 있죠.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바. 그게 실제 항공모함에 있는 진짜 바래요. 그 안에서 찍은 건데 어떤 장난도 치지 않고 본인들이 발견한 그 모습 그대로 찍었대요. 안에는 다 배우들이었지만 리얼하게 찍었다라는 거겠죠. 그게 하나가 재밌었고 이 모든 걸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발견한 제일 재밌는 TMI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요. 영화를 보면서 이거 알아챈 분은 저는 전 세계 0.0001%일 거라고 봐요. 다 나중에 알게 되셨을 거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레이스가 지구로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는 스트라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고 살짝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 스트라트가 타고 있는 배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미 빙하기 비슷한 게 찾아온 지구를 어렵게 뚫고 나오는 화물선 같은 게 등장해요. 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이스터에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스트라트를 잘 보면은 목인가 어디 부분에 정말 살짝 아주 보일락말락하게 타투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 전에 없던 타투가 V가 있고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는 희한한 타투인데 그 타투의 의미는 프랑스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타투예요. 주홍 글씨 같은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비밀 서브 플롯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우주로 출발하고 전 세계를 모아주던 각국의 끈끈한 동맹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서로 없어져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한 인간 연합의 부정적인 기운은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했던 인간 대표 스트라트에게 향해요. 스트라트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범죄자가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스트라트에게는 여러 커넥션이 있었고 스트라트는 자기 인맥을 활용해서 감옥에서 도망 나와서 현재 도피 생활을 하며 여전히 지구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설정이에요. 이제 그레이스의 영상이 찾아졌으니까 스트라트가 다시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절대 권력자가 될 수도 있겠죠. 지구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설에선 지구를 구하는 데 성공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봤던 그 마지막 모습, 그 현재는 도피 중이다. 지구를 구할 방법을 찾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다크하고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죠. 원작 소설에는 실제로 스트라트가 그 대사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각국의 동맹이 영원히 유지돼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서브 플롯이 있었던 거죠. 이걸 누가 넣었냐? 원작자인 앤디 위어의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그 서브 플롯을 녹여낸 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타투라고 합니다. 난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그 타투 발견했었나요? 뻥치지 마요. 농담이고요. 진짜로 영화 보다가 그거 발견하셨고 의미를 한 번에 아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고정할게요. 아니 고정한다 그러면 거짓말하겠다. 진짜 천재. 자, 스트라트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주인공 그레이스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레이스도 여러 TMI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 간단한 거. 그레이스가 수학 공식을 미친 듯이 쓰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막 수식 쓰는 거 있거든요. 라이언 고슬링이 인터뷰에서 말을 해줬는데 대사는 자기가 배우니까 외워서 할 수 있는데 수식은 알파벳 막 희한한 거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걸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원작자인 앤디 위어가 현장에 거의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 수식 쓸 때는 귀에 이어폰 꽂고 앤디 위어한테 부탁해서 실시간으로 뭐 써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랬대요. 그걸 들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화이트보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찐 연기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까 중간에 감독님들이 이런 변수를 굉장히 잘 받아주고 활용될 수 있게 협조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로키와 촬영을 하기 전까지 혼자 꽤 오랜 시간 우주선에서 촬영을 했대요. 본인 말로는 100일 가까이 그렇게 지냈대요.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나 오늘 너무 안 되겠다. 오늘은 나 대걸레 짜루랑이라도 같이 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감독님들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대걸레로 인형을 만들어줬대요. 영화에 나오죠. 같이 춤추고 막 이런 거. 그게 라이언 고슬링이 그냥 한 말을 감독님들이 실현시켜준 거래요. 이름도 붙였대요. 모피 링월드라고.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라이언 고슬링의 딸 얘기 지금 등장합니다. 본인 피셜로 자기 딸들이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훌륭한 비평가들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딸들의 말은 언제나 옳았대요.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여러 컷들, 여러 베타 버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딸들한테 많이 보여줬대요. 그때마다 여러 평을 해줬는데 그중에 많은 게 주요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드레스를 막 입어볼 거 아니에요.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이템도 걸쳐보고. 그때 딸들이 어떤 안경을 쓴 아빠의 모습을 보고서 아빠 안경 쓰니까 훨씬 스마트해 보여, 똑똑해 보여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안경 쓰고 출연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 딸들이 좀 많이 자주 왔었대요. 굉장히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퍼피티어 로키 목소리를 연기한 제임스 오티즈가 없는 상황에서 로키를 바라보고서 목소리 없이 혼자 대사를 쳐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대요. 그때 아빠를 돕기 위해서 귀 속에 있는 이어피스에 딸들이 말들을 해줬대요. 아빠가 뭐 할 때마다. 그래서 영화의 중간중간 쓰인 로키를 보면서 빵 터지는 그레이스의 모습, 로키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혹은 귀엽게 쳐다보는 어떤 눈빛들, 그 중에는 그냥 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하는 아빠의 모습이 담긴 것도 있다고 합니다. 딸들이 정말 큰 공헌을 했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딸들이 없었을 때 얼마나 라이언 고슬링이 헐랭한 사람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도 있는데요. 영화에 보면은 중간중간 미팅할 때 그레이스가 안경을 희한하게 귀에 이렇게 걸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턱 아래로 내려오게 안경을 걸어두거든요. 이 버릇, 그레이스의 어떤 독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라이언 고슬링은 안경 쓴 사람들 다 이러는 줄 알았대요. 그냥 그렇게 한 거래요. 근데 그렇게 찍다가 어느 날 감독님들이 근데 있잖아요 라이언 안경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 알아요? 라고 피드백을 줬대요. 그때 처음 알았대요. 뭐야 안경 쓴 사람들 이거 안 해요? 나는 다 하는 줄 알고 이제부터 바꿔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했는데 감독님들이 아니요. 이미 2주 동안 그렇게 계속 촬영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요. 쭉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레이스의 독특한 안경 거리가 탄생했다 라는 얘기를 라이언 고슬링이 직접 들려줬어요. 딸들 덕에 안경을 선택했지만 딸들이 없을 때는 그런 헐랭이다.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아까 왜 감독님들이 이 모든 걸 진짜로 찍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아닌데 그 씬은 그린 스크린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레이스가 에이드리언 행성에 가서 빨갛게 변한 페트로바 선들을 직접
채취하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장면. 그거 그린 스크린 아니었대요. 진짜로 찍었대요. 감독님들이 말을 해줬는데 저기에서는 철저하게 통과시키고 있고 카메라 렌즈 앞에서 물을 붓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희한하게 리얼하게 멋있게 보이고 근데 그건 뭐다? 모니터로 봤을 때 라이언 고슬링은 자기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적외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렌즈 앞에서 물 붓고 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자 그냥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는 모든 제작진분들은 너무 아름다워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굉장히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라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I'm in this chicken wire box pretending to touch things and everyone's like, it's so beautiful. 그리고 뭐 마케팅에 쓰인 또 훌륭한 TMI 중에 하나죠. 이건 라라랜드 팬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라라랜드 포스터까지 쓰인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이 딱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때 잘 보시면 이 포스터에 손이 라이언 고슬링 이렇게 돼 있어요. 안무를 익힐 때 모두가 끝을 잘 펴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 중요해 라고 했는데 라이언 고슬링은 근데 이거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요게 좀 더 엣지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에 곧 죽어도 끝까지 이렇게 연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실제로 이게 구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포스터에까지 쓸 줄 몰랐대요. 후회되는 게 딱 그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라라랜드 10주년을 기념해서 로키와 함께 손을 짝 핀 버전 자기의 수건 사업을 드디어 해결해내는 순간이 이번에 이 영화를 마케팅하면서 활용됐습니다. 그게 그레이스와 라이언 고슬링에 관한 좀 얘기였고요. 마지막 그 외에 몇 가지 얘기해보도록 하죠. 촬영에 관련된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세트 디자인 하신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주선이 출발을 하죠. 이 우주선은 여유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졌던 설정이에요. 여러 국가가 그래서 합심해야만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진짜로 멋있게 만들기보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우주선이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외형도 그렇고요. 심지어 내부 각각의 칸들이 있잖아요. 설정이 이 모든 방은 그걸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각자 알아서 만드는 거다라는 설정이래요. 그래서 내부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그 공간의 용도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각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달라 보이는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그래요. 참고하고 보시면 N차 관람할 때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우주 공간을 차갑게 죽음의 공간으로만은 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느낌으로 그려냈고 또 배우들을 가깝게 찍어내면서 생동감을 좀 더 담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촬영 포인트. 그리고 우주 환경은 최대한 또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적 토대 위에서 환경을 조성했고요. 또 에이드리언 행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사 관계자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 별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번에 지부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긴 하지만 중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서 중력이 발생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영화 시작했을 때 등장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삥 똑바로 서는 순간이 있어요. 원심력을 이용한 중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동하고 있을 때는 요런 중력이 그레이스에게 발생하고요. 근데 처음 타오세티 별에 도착했을 때 무중력 상태가 되죠. 왜? 가속도가 멈췄으니까. 그럴 때는 이동하지 않을 때는 쭝쭝쭝 원심력을 사용해서 원심 중력을 쓴다. 근데 이때는 중력이 어떻게 돼요? 요 방향이 아니라 옆 방향이 생기겠죠.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두 가지 중력을 다 고려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레이스가. 그 사다리를 보면은 사다리 바로 옆에 복도 바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이렇게 발생할 때는 사다리 타고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방해됐을 때는 지금 벽면 중에 하나는 바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N차 관람하시는 분들 잘 찾아보시면은 어떤 게 벽이면서 동시에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웃픈 포인트인데 마션 때도 그런 게 있었고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기존의 이론이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번복되는 일이 많잖아요. 마션에도 그때 들어간 어떤 과학적 상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아니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앤디 위어한테 이번 소설에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앤디 위어가 이미 번복된 거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 40L이 단위 AB가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 로키의 고향 행성 에리드입니다. 2020년, 2021년 기준으로는 그때 거기 행성이 있을 거라고 관측이 됐었대요. 이 소설이 나올 시점이죠. 그땐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상상해서 쓴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관측이 좀 더 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뭐가 있지 않고 행성이 아닌 무언가가 관측된 것이다 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대요. 그래서 로키의 고향은 없었다 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뭐 기쁘다고 그래요. 재밌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영화가 지구 성층권에서 영화 상영회를 가진 첫 번째 역사적 영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푸티지 상영을 성층권에서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IMAX 디스플레이가 우주로 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층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회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PD님이 또 찾아오신 덕후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현재 밀리의 서재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 오디오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들으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맛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로키 목소리는 그 성우분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긴 하지만 찾다가 또 뭔가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재밌거리가 되지 않을까. PD님도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다고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광고 아니에요. 덕후분들을 위한 어떤 추천입니다. 네, 그렇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다양한 TMI들, 재미있는 비하인드들을 풀어보는 영상 단독 GV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여러분이 아는 게 있었나요? 모르는 게 더 많았나요? 제가 말하지 않은 흥미로운 실제 팩트 체크가 된 또 다른 TMI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GV가 끝났으니까 제 할 말이 끝나면은 이런 코너가 있거든요. Q&A 시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 갖지 않겠습니다. 할 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1시간 넘게 찍었거든요. 목이 다 쉬었거든요. 우리 PD님 편집하셔야 되거든요. 끝내겠습니다. 할 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이걸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대한 애정이 더 생겼다면, 영화를 또 보고 싶어졌다면, 소설이나 오디오북 듣고 싶어졌다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라고 한 지금 시각 새벽 1시 56분 자러 갑니다. 휴 라고 말하지만 일해야지. 갑니다.